자, 여기 문제 해설 강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페이지가 32페이지, 32페이지에 비문학, 명목환율하고 실제로 환율. 자, 1번의 정답은 이제 X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국제가격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똑같이 의사결정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기능을 수행하듯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국제가격 종류에는 명목 확률과 실질 환율, 예, 두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2번에서는 이제 1번은 맞고 2번이 이제 틀렸죠. 여기 비교하여 뭐 설명한다라고 좀 돼 있는데, 여기 2번에서는 이제 명목 환율만 설명하고 있고 비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도 보면은 원달러의 명목 환율이 하락해야지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환율이라고 이자율 같은 게 율자가 이제 붙는 거가 경제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요거는 일종의 가격이라고 좀 생각하면은 편해요. 일종의 모두 가격이다. 그러면 이제 환율은 뭐냐? 바로 1달러에 대한 가격이다. 달러에 대한 가치, 가격이다. 가치 가격 비슷하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달러에 1,000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환율이라고 하면 1달러하고 1,000원하고 이제 교환되는 비율이다라는 건데, 가격이라고 본다면 1달러의 가격이 1,000원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살려면 1,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편해요. 이자율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율도 이제 5%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돈을 빌려 쓰는데 지불하는 어떤 비용, 가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자율을 1년 동안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자율이 5%라는 것은 1억을 1년 동안 빌려 썼을 때 500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비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보면은 1달러에 상승하면은 1달러에 이제 명목 환율이 1,400원으로 1,000원으로 됐을 때 이제 떨어졌을 때 원화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한 거고. 또 참고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서로 이제 상대적인 어떤 가격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3번에 이제 실질 환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실질 환율은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이쪽에 나와 있죠.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1번은 동그라미가 맞는 거고요. 2번은 요거 바뀌었어요. 2번은 요 상단위하고 외국 단위수가 서로 바뀌어서 외국 상품 단위수로 그 교환되는 거를 표시하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3번하고 4번은 맞고, 그 다음에 5번도 커지게 된다가 아니죠. 작아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이것도 또 바뀌었습니다. 인과가 여기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상승폭이 커지게 되면 실질 환율이 이제 바뀌게 되는, 하락하게 되는 걸로 해서 바뀐 거고, 그러니까 실질 환율이라는 것은 이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실질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 거지, 실질 확률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도 여기 동그라미 다 맞는데, 자, 실질 확률이 상승하면 국내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활성화되는 거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잘못됐고,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합니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출이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낮은 편입니까? 아니, 높은 편이죠. 여기.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그다음 6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실질 환율 하락으로 큰 타격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 실질 환율로 그 높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질 환율이 바뀌면 타격을 갖다 입는 거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X입니다.
자, 오케이. 독해를 선생님하고 좀 읽어보면 아까 전에 위에서 이제 쭉 봤듯이 간단한 그 일반적인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봤는데 단락별로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1단락 같은 경우에는 어, 명목 환율, 실질 환율을 소개합니다. 이제 가격에는 이런 게 있고 국제 가격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국제 가격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환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갖다 하고요. 포인트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의사결정. 의사결정.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의사결정이라는 단어를 체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그렇죠. 2단락에 이제 명목 환율 얘기하고 있고 3단락 실질 확률 얘기하는데 이 실질 확률에 대해서 이 구매력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매력. 구매력으로 이 실질 환율이 영향을 이제 받게 되고 구매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매력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단락에서 플러스에서 구매력이란 단어를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꼭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다,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구매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보면 실질 환율에는 구매력이 반영돼서 가격 경쟁력하고 연관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매력이라는 부분이 가격 경쟁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키워드구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채워 넣어서 필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문항을 보면 1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4번. 대상 개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개념을 뭘 설명하나요? 그렇죠. 명목 환율하고 실질 환율을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자세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으로는 이게 가장 맞고, 자 2번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죠. 서로 각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명목 환율하고 실질 환율은 서로 각자의 어떤 다른 영역으로 해서 어떤 거에 포인트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바가 조금 달라요. 명목 환율은 말 그대로 이제 외국 돈하고 우리나라 돈하고의 어떤 교환 비율, 그다음에 외국 돈의 어떤 가치, 우리나라 돈의 가치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실질 환율은 이제 구매력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택지 5번에도 보면 나왔지만 이제 구매력을 반영한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라는 게 실질 환율하고 명확하게 좀 잘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조금 살짝 어려웠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자, 일단은 명목 환율을 보면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지금 이제 올랐습니다.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으니까 이거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이 된 거죠. 반대로 뭡니까?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인 거니까 1달러에 옛날에 1,000원이면 샀던 것이 1달러에 1,100원을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 환율에 대해서는 이 명목 환율하고 가격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동일한 제품 A 상품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동일한 상품이라고 봐야 돼요. 이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3,000원에서 8,800원으로 많이 증가했죠. 좀 굉장히 비싸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미국도 올랐어요. 3에서 4달러로. 그런데 이건 조금 이제 올랐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 실질 환율 계산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식에 따라서 1월 달에는 이렇게 공식에 따라서 1이고 7월 달에는 2분의 1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질 환율이 떨어진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환율이 어떻게 됐냐면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 가격이 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2분의 1로 됐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일단 5번인데 나머지 1, 2, 3, 4번은 다 맞아요. 원달러 명목 환율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렇죠. 달러당 1,000원이고 달러당 되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월과 비교할 때 7월에 원화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자, 1월에는 두 나라의 A 상품에 대한 상대적 구매력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1달, 이제 1월이에요, 1월. 자, 1월인데 달러당 1,000원이고 3,000원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도 3배, 달러도 3달러, 이렇게 되겠죠. 비율상으로 이제 따져보면.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만약에 3,000원이다. 근데 달러당 1,000원이니까 당연히 달러도 3달러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어떻게 됩니까? 같다. 구매력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같은 가격의 상대적인 비율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가격과 달러로의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 환율을 볼 때 7월 달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배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복잡한 계산인데 요 실질 환율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2배 이상 올랐고 여기도 올랐기 때문에 정확히 몇 배 되는지는 모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1에서 2분의 1로 바뀌었고 2분의 1이 우리나라가 2배 더 비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니? 맞습니다. 자, 1월과 7월 비교했을 때 A 상품의 원달러 실질 환율은 상승하였고 아니요. 1에서 2분의 1로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아이고 뭐야 이거. 하락했습니다. 1에서 2분의 1로.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쭉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3번은 반드시 요거 계산해서 해야 됩니다. 3번이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하죠. 요거는 공식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렵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4번. 4번에 이제 정답은 2번인데, 이제 니은혜가 무슨, 어떤 단어냐면 경향이란 단어예요. 경향이란 단어인데, 이거를 어떤 이끌거나 안내한다, 리드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이끌거나 안내하는 거는 선도죠, 선도. 뭘 갖다 선도한다. 이런 단어가 되는 거고, 경향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거 써놔요. 사상, 행동 등이 어떤 방향 지점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흐름이 있고 쉽게 생각하면 어떤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향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지점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있다. 스타일. 어떤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보면 야 걔는 과도하게 몸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경향이라는 건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문학이 끝났고 이제 문학으로 가볼게요. 자, 문학에서는 자, 1번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이 역순행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하고 이제 미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우리 순행이라는 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 시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과거로부터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순행적 구성입니다. 순행적. 자, 순행적 구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역순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미래에 있다가 과거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미래까지는 아니고요. 현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현재 있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해서 현재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 순행의 반대로 이쪽 뒤쪽으로 가는, 즉 미래 시점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미래 시점에서 과거 시점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역순행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지금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동차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현재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제 보면은 오케이 그래서 원시가 별 수 없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원시가 별 수 없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욱은 비유를 통해서 인국이 철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뭐 전혀 그렇지 않죠. 뭐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굉장히 뭐 활자 즉 신문의 어떤 활자가 굵다, 글자가 크다 이런 겁니다. 자, 원식은 누구예요? 아들이죠. 원식은 이인국에게 강요했다. 말이 안 되죠. 이인국이 원식에게 강요한 거죠. 자, 이인국과 아내는 모두 아들을 유학에 찬성했다. 아내는 아닙니다. 좀 불안해하고 싫어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니은에서 이인국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 이제 풍요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니은이. 이렇게 호랑이 굴에 가도 잡는 법이요라고 나온 것들은 옛날 속담을 이용해서 자신의 얘기를 갖다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요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는 이제 비유인데, 비유에는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은유, 직유, 의인법, 대유, 화류, 풍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요 3개, 은유, 직유, 의인. 요거를 확실하게 이제 알아두면 되고,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유라든가 화류라든가 풍요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다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좀 나올 때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풍요법이 속담을 이용하는 것이 풍요법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비유가 맞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작품 속 인물은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작품 속 인물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 서술자죠. 그렇죠? 작품 속 인물이라고 하면은 나가 나와야 돼요. 보통 작품 속 인물에서 뭔가 서술하고 있다라는 건 이건 서술자거든요. 어떤 서술자가 작품 속 안에 있다라는 건 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인칭. 그렇지 않고 3인칭 시점이다. 나가 아니면 3인칭 시점이 그러면 뭐를 표현 씁니까? 요 작가라는 표현을 갖다 쓰죠. 개념 루트 120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나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 다음 해에 사변이 터졌다. 이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주나요? 나입니까?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인칭이 아닌 겁니다. 그럼 누굽니까? 예, 그렇죠. 3인칭이고 작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이 되는 겁니다. 자,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 살인과 같은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누가 말?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는 누구예요? 이인국 박사잖아요. 그렇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작가가 얘기하는 거고 3인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가 자체 우리가 이제 최만식이라는 이 글을 쓴 사람이라고 딱 보는 게 아니라 화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실제로 작가보다는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편합니다. 어차피 다 가상의 어떤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심리죠, 심리.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까지 심리를 다 안다라는 거는 이걸 갖다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전지. 모든 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럼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심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심리를 모르면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선 심리를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인국 박사의 그 심리, 즉 마음속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인국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를 이제 서술하는 거는 맞습니다. 자신의 심리를 서술하는 건데 누가 자신이 이제 틀렸죠. 심리를 서술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작품 속 인물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타적인 삶? 전혀 아니죠. 인국 박사는 기회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은 이인국 박사가 아들의 소식을 알게 되는 매개체인가요? 아니죠. 아들의 소식을 모르고 아들을 회상하게 되는 그 유학을 보냈을 때 회상하게 되는 어떤 매개체지 전혀 아닙니다. 자, 기억은 속담을 인용하여 이인국 박사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개천에서 용마가 난다는데 우리가 요즘에 하는 건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용마라는 것은 이제 용하고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재미있는 게 비슷한 어떤 이제 풍자가 들어가는 시인데, 이제 미스터 방이라는 어떤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이 소설은 역시 똑같이 기회주의자 면모로 해서 얘가 지금 방산복이 처음에는 뭐를 하냐면 이제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영어로 이제 통역관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얻어먹고 뺏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이 소위 미국 소위한테 또 얻어 터지고 뭐 이러한 재밌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서 굉장히 희화하면서 풍자는 그런 어떤 소설입니다. 미스터 방은 희화하고 풍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게 이제 틀렸어요. 이제 윗글의 껍비단리는 희화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희화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을 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인국 박사는 이제 풍자를 하면서 그 당시 세태를 좀 비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껍비단리는 희화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희화가 나오는 부분은 이런 게 희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친물을 갖다가 뱉었는데 자신이 이제 뭐랄까 뭐 주인처럼 모시는 미국 소위에게 뱉고 그 소위한테 쳐맞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희화가 나오게 된 거고요. 풍자하는 거는 맞습니다. 풍자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163쪽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 문제, 개인 등을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삥 둘러서 유머와 함께 비판 조롱하는 것이 어떤 풍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풍자는 어떤 유머, 좀 웃긴 게 좀 나와 있어야 돼요. 웃음이 나와 있고 중요한 건 비판이나 조롱이 있어야 됩니다. 비판이나. 지금 여기서 껍빗단 리도 은근히 돌려까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인국 박사의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얘처럼 좀 나쁜 놈이구나 라면서 이제 좀 비판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설의 재미도 약간 있고. 근데 완전 희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 작품의 서술자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서술자는 작품 속에 있습니까? 밖에 있다. 작품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했다. 나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지 그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 주인공이나 아니면 이제 등장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라는 표현이 없죠. 그러니까 작품 밖에 있다. 그리고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자신을 갖고 있었다. 이 또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심리가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인국 박사의 특징도 이것도 꽤 중요하죠. 인물 특성도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주의자의 어떤 전형이고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전형적인. 그리고 어떤 인물입니까? 되게 평면적 인물입니다. 입체적 인물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설명했죠. 약간 이제 여러 모습이 여러 가지의 어떤 성향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체적이고 하나의 어떤 성향이다. 하나의 성향이다. 그럼 평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소련 소독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이 예전에는 91년인가 93년에 통일되기 전까지는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 동독은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었고 이 서독은 자유주의 진영이었죠.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분단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눠진 것처럼. 자, 이인국 박사는 굉장히 이제 풍자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 인물이면서 사회지도층을 하고 있는데, 도덕적이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풍자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에게는 좀 과도하게 올려치기를 하면서 좀 까는, 비판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것도 그냥 뭐 간단해. 고집이 좀 있구나. 요거 중요하죠. 기회주의자 모습. 전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항상 자신의 출세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그 기회를 위해서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가치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이건 한번 좀
이거 여기 써놓도록 하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OX 이걸 보면 이인국은 자신의 처세 방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기 앞에서 체크했죠. 자신감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X인데 의대에 입학한 게 아니죠, 아들이. 아들은 의대에 입학한 게 아니라 뭡니까? 유학을 한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이인국의 아내는 좀 반대를 했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속담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다? 그렇죠. 풍유법. 그 당시 이제 북한은 이제 소련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잘 알아야 되고 소련의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런 맥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OX 보면 오케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주인공, 이 인물이니까 시간에 따라 흐름이 사건이 전개되면 아닙니다. 역순행적 구성이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환되는 것은 순행적입니다. 순행적 구성. 자, 갈등을 일으키지 않죠.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고요. 동란 후퇴. 동란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어떤 각종 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6.25 전쟁이나 한국 전쟁을 말하는 거죠. 이인국이 몰락합니까? 아닙니다. 얘는 불사조처럼 계속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되고 현재는 그 토마스인가요? 그 토마스 이제 만나러 간다고 나와 있죠. 신문 타고 가면서 미국 사람 그 만나러 가는데 하여튼 미국에 이제 붙어가지고 또 기회를 출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껍비단리 요 인물의 성격하고 이런 것들 쭉 한번 적어보고요. 자, 문항을 보면 1번. 일어난 순서로 정리할 때 가장 뒤에 올 것은 뭡니까? 그렇죠. 이인국이 자동차 신문에 신문을 읽는다. 자, 이거는 이제 현재 이제 좀 남한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얘기고요. 남한은 이제 어디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하고 이제 많이 친합니까?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의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그 어떤 얘기라고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맨 마지막에 되는 거고요. 3번 이제 의대 입학한 것부터 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소련으로 유학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한국 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는 3, 4, 2, 1 이런 순서입니다. 자, 2번에서는 오케이. 자, A를 통해서 형성하려는 부정적 속성. 자, A가 뭐냐면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떤 겁니까? 소련 유학을 이제 왜 가야 되느냐?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자, 거의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그 부인이 얘기한 건데 이제 부인은 이제 그만하자. 좀 평범하게 좀 살자. 그런데 아니다. 평범하게 못 산다. 출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욕망이 어마무시한 사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게 출세지향적인 성격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다음 3번 기역과 니은에서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과 니은은 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호랑이 잡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에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방법이야. 자, 이거는 이제 속담을 통해서 그만큼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대응 방식, 출세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고 보죠. 시류 변화는 시대 흐름이라고 봅니다. 시대 흐름. 이 류자가 이제 흐른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흐른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방식을 할 것인가. 기회주의적인 대응 방식이죠. 노소와 말을 보내고 소련 유학 보내고 어떤 거냐면 어떤 시류 변화에 따라서 강자에게 충성하고 강자에게 친하게 지내서 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죠. 자, 어휘학습 쭉 봅시다. 자, 어휘학습에서 이건 이제 처세에 능하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다.
그다음에 코홀이 이제 알죠? 여기 내려오는 거. 기염을 토하다. 다 알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건 석간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석간이 뭡니까? 저녁이죠. 이 석이 저녁석자예요. 아침 때 발행하는 신문은 뭐라고 부릅니까? 조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침 저녁 우리가 조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석. 요 조석 중요한 거니까 체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다 알 거고. 이건 3번입니다. 이거 수입은 뭡니까? 이건 돈 벌어들이는 거죠. 그쵸? 국내로 사들이는 거가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다라는 거고, 이 3번의 야구장 수입이라는 것은 야구장에서 돈 벌어들이는 거. 주로 티켓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매점, 뭐, 치킨이라든가, 뭐, 아니면 편의점, 이런 거 운영해서 또 돈을 벌죠. 11번은 이제 화폐인데, 여기서는 전화하는 겁니다. 1번에. 통화는 전화하는 거. 자, 의사는 생각. 그 다음에 측정하는 건 재는 거죠. 자, 황허의 신 화백이 물의 흐름을 따라서 바다에 좀 나왔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황허라는 거는 우리가 유명한 거죠. 강입니다. 강. 그렇죠? 공안에서. 황하강. 그러니까 우리 한문으로 치면 이제 황하라고 이제 표현을 갖다 하는 거고, 중국어로 하면 황허라고 이제 표현을 갖다 하는 건데, 얘가 이제 나와서 보니까 바다가 엄청나게 넓고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 뭡니까? 정중지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자가 우물정자. 우물정자라는 거를 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문법은 조금 이제 뒤에 하도록 하고요. 2주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선과제부터 볼게요. 자, 여기 줄로 문명 이런 게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뭐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선생님 뭐 강조할 만한 거는. 그다음에 엔소 이런 것들이 이제 엘니뇨 같은 것들은 한번 좀 과학 현상 알고 있어 좀 알아두면 되게 좀 됩니다. 라니냐, 엘니뇨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태평양의 어느 쪽이 좀 뜨거워지느냐. 자. 자, 그 다음에 선과제. 중요합니다. 1번. 호혜적이다. 호가 뭡니까? 호가. 그렇죠. 서로. 해는 혜택을 갖다가 주고받는다. 호혜적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그러한 어떤 협력적인 관계. 서로 이득이 되는 관계. 한쪽만 일방향적으로 이득이 되면 호혜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노발대발 하는 거 종식 끝난 거죠. 그렇죠. 끝나는 게 종식이고요. 연명하는 거 겨우겨우 이어가는 거 목숨을. 성문화 중요합니다. 성문화. 성문이라는 게 뭡니까? 글이나 문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성문법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성문법입니다. 근데 관습법은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뭐 정확히 따지면 이제 모두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우리나라 관습법 하는 게 있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다? 서울이었다. 라는 게 하나 이제 관습법으로 우리가 나타난 바죠. 그래서 세종시로 수도 이전이 이제 잘 안 됐죠. 행정 수도만 된 거고 전체 수도 이전은 안 된 겁니다. 관습법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문법은 문자로 기록이 돼 있는 거고. 자, 개종 종교를 바꾸다. 개가 이제 체인지. 산비탈, 산이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는 거. 산비탈. 미약하다, 낯가리, 곡식. 자, 그다음 반목은 여기서 이제 기억인데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애는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화해인데 반목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겁니다. 반목 중요하죠. 반목도 중요하네. 절대 이건 반대말인 것 같아요. 자, 의복에 뭘로 봅니까? 바뀐 거죠. 한눈에 볼 수 있다. 뭘 봅니까? 변천이죠. 12번은 계획하는 거, 도모하는 거는 반역을 도모해서 계획해서, 그러니까 도모가는 것은 계획
플러스에다가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떤 실행까지 의미가 좀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가 이제 계획 도모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다하고 거의 여기 유사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